이상한 천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비좁은 시공간까지 찢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은하는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겠죠. 은하 전체의 운명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퀘이사가 처음으로 천문학자들에게 밝혀지게 된 순간으로 거슬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전까지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아니면 끼케야 조금 더 파장이 긴 적외선이나 파장이 조금 더 짧은 자외선 같은 가시광선 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류의 빛으로만 우주를 관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초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커다란 접시 모양 안테나 있죠. 이제 그런 전파를 관측하는 전파 안테나를 가지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다양한 빛을 관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라디오 아스트로노미, 전파 천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파 관측이 시작되면서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이상한 천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봤을 땐 그다지 밝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별들이 있는데, 이걸 전파 대역으로 관측을 하니까 굉장히 밝은 전파가 날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차이가 대체 무엇일까? 왜 이 천체들은 아주 좁은 영역에서 엄청나게 막대한 전파를 방출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천체들의 빛을,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고, 그 스펙트럼 자체가 얼마나 긴 파장으로 치우쳐서 날아오는 건지 우리가 적색 이동, 적색 편이라고 하는 변화 정도를 재게 되고요. 그랬더니 굉장히 먼 거리에서 날아오고 있는 빛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거의 40억 광년, 50억 광년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거리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날아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파로 관측했을 때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거리를 감안했을 때 실제로는 그 천체가 엄청나게 막대한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하게 에너지를 마구마구 토해내고 있는 미지의 천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천문학계에서 이런 천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단순하게 가시광 관측을 하게 되면 그냥 평범한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처럼 보이지만 별이 아닌 무언가다 라고 해서 준항성 천체, 영어로는 쿼시스텔라 라디오 소스 혹은 쿼시스텔라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조금 이름이 기니까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퀘이사, 또 약어로는 QSO,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처음으로 이 퀘이사라고 하는 종류의 천체가 발견이 되었고, 그 뒤로 우주 곳곳에서 우리가 전파 관측을 하게 되면서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초강력 전파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 머나먼 거리에서 그 막대한 에너지를 한 작은 점에 정조준해서 방출하고 있는 이 미지의 소스가 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현재 천문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런 메커니즘이 가능한 케이스는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아주 거대한 블랙홀의 활동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도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이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먼 옛날부터, 수십억 년 전부터 이 은하 중심엔 굉장히 육중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블랙홀이 자신의 막대한 중력으로 주변의 다양한 별과 가스물질을 막 집어삼킬 거고요. 그렇게 빨려 들어간 물질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블랙홀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면서 자기들끼리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달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온도에 해당하는 X선이나 감마선, 전파 같은 다양한 빛으로 이제 빛이 방출이 되게 되었던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거 뭐지? 작은 점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퀘이사라는 정체가 이제 밝혀지게 되었던 거죠. 퀘이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좋은 질문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 중심, 특히 이제 과거 우주에 많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 퀘이사가 과거 초기 우주에 갓 형성되고 있던 어린 은하 중심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물질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블랙홀 주변, 뜨겁게 달궈진 원반의 흔적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와서는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은하 중심에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먹방을 찍고 있는 블랙홀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활동성 은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정중앙에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 중심부를 활동성 은하핵, 줄여서 액티브 갤럭틱 뉴클리아이, AG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AGN들의 활동이 이미 수십억 년 전 아주 먼 우주에서부터 존재했던 거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퀘이사들을 관측할 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웃긴 건데, 퀘이사가 먼 우주에서만 관측이 돼요.
정작 가까운 우주로 오잖아요. 우리 은하로부터 뭐 한 1000만 광년 안팎의 비교적 가까운 요즘의 우주를 관측을 하면 이 퀘이사로 보이는 천체가 거의 안 보입니다. 실제로 우주 공간 속에 퀘이사가 얼마나 높은 빈도로 관측이 되는지 그 분포를 우리가 쫙 그려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5, 60억 년 전까지 정도의 퀘이사가 제일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제일 흔하게 발견이 되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현대로 오면서 급격하게 그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퀘이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마도 우주 역사가 전체가 한 138억 년이니까 우주가 한 중반쯤의 나이를 접어들고 있을 때 대충 이제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맑아오고 있던 이제 그런 시간 즈음에 우주 역사를 보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퀘이사가 만들어지는 어떤 기작이 굉장히 드물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퀘이사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블랙홀이 어쨌든 폭발적으로 뭔가 가스 물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서 먹방을 아주 폭발적으로 찍으면서 그럴 때 이제 아주 막대한 에너지를 토해낼 거잖아요. 즉 퀘이사가 과거 우주에 많았다는 건 이 퀘이사들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들이 초기 우주에 더 많았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주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하들도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품고 있던 신선한 가스 물질들을 조금씩 별을 만드는 데 소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은하 속에도 더 새로운 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갓 태어났던 어린 은하 중심에선 아직 먹을 만한 먹잇감들이 많았다 보니까 블랙홀들의 활동이 더 빈번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우주는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스케일 자체가 꾸준히 넓어지면서 우주 공간에 별과 은하들이 채워져 있는 밀도도 점점 휑해질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은하들은 더 오밀조밀하게 높은 밀도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죠. 은하끼리의 밀도가 바글바글해지면 인접한 은하끼리 서로의 중력을 주고받고 충돌하는 일도 빈번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 과거 한 5, 60억 년 전에는 은하들이 서로 충돌을 되게 자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은하가 품고 있던 가스 물질이 또 은하 중심부로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그러면 또 한 번 거하게 식사를 마치고 용트림을 하는 이제 그런 블랙홀들의 흔적을 더 쉽게 볼 수 있었겠죠. 재밌는 게 퀘이사가 굉장히 밝은 천체이기 때문에 가까운 우주에 있었다면 당연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퀘이사가 먼 우주에서만 관측이 되고 가까운 우주에선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밝은 퀘이사가 확실하게 요즘 우주로 올수록 그 빈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주 훌륭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팽창을 또 하고 있고 심지어 그 팽창이 엄청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은하들, 또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 이런 게 모두 다 더 넓어지고 결국에 은하끼리 충돌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드물어질 거예요. 아주 먼 미래 우주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아직은 그래도 인접한 은하가 서로 중력을 주고받는 효과가 그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우주 팽창보다는 강하다 보니까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처럼 인접한 두 은하가 서로 부딪히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국에 주변에 또 충돌을 할 만한 인접한 은하가 아예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반죽이 끝나서 동그랗게 뭉쳐진, 뭐 예를 들면 타원 은하 같은 친구들만 멀찍이 서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타원 은하에도 물론 그때까지도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간간히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겠지만, 이미 그때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수조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하면 이제 은하 안에 진짜 먹을 것도 거의 없을 거고 새로운 가스 물질이 보충되는 것도 이제 정말 드물어질 거고요. 갑자기 다른 작은 은하를 잡아먹어서 그 은하가 품고 있던 가스 물질을 빼앗아 먹을 기회도 없어질 거고, 결국에 다 은하 중심에는 이제 활동을 멈춰버린 그런 죽은 블랙홀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가속 팽창 모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국에 우주가 더 지나치게 팽창을 할 거고 인접한 두 별과 은하가 서로 중력으로 부딪히거나 함께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헤어지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접한 두 원자, 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좁은 시공간까지 찢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블랙홀은커녕 은하라고 부를 만한 어떤 구조물도 우리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하가 지금은 중심에 살고 있는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은하 전체의 중력에 붙잡힌 별들이 하나의 집단을 동그랗게 이제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주 공간의 팽창 자체가 너무 거세져가지고 서로 별들끼리 주고받는 중력조차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다면 그럼 이제 우리 은하는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럼 별들도 뿔뿔이 다 이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 결국에 지금의 트렌드가 쭉 이어진다면 더 이상 새로운 별도 안 만들어지고 새로운 은하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한창 우주가 아름다웠던 지금 정도의 전성기 때 만들어진 별과 블랙홀 이런 애들이 그냥 천천히 식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만 우주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굉장히 우울한 죽음의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 실제로 엔트로피라는 게 이제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엔트로피가 계속 흘러가고 뭔가 조금씩 우주에서 변화라는 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관측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란 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걸 지금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주가 맥시멈한 엔트로피에 도달해서 더 이상 올라갈 엔트로피도 없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방으로 퍼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우주에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라는 걸 느낄 근거 자체가 없겠죠. 왜냐면 모든 분자가 모든 원자가 다 하나하나로 쪼개져서 그대로 거기에 얼어붙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온도라는 것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각각의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온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완벽하게 우주가 끝없이 팽창해서 우주 공간에는 그 어떤 입자도 움직이지 않는 그냥 완벽하게 정지해버린 그런 절대 0도에 가까운 세계가 되어버린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역시 이젠 그냥 완전 0도 우주가 통째로 얼어붙어 버렸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속 팽창이 끝없이 이어져서 도달하게 되는 우주의 종말에 대한 가능성을 실제로 천문학에서는 우주가 열적으로 죽었다, 히트 데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사실인데 엄밀하게 보면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도 아무리 크다 한들 은하 전체에 비하면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은하 중심부에 별들이 동그랗게 모여있는 구형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걸 은하 벌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은하 벌지, 팽팽한 부풀어 있는 그 중심부에 블랙홀이 차지하는 질량은 은하 전체 중심부 질량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0.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씨앗에 불과한 블랙홀은 은하 전체의 운명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 아까 블랙홀은 굉장히 막대한 에너지를 집어삼키면서 주변에 뜨겁게 달궈진 강착 원반을 형성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원반이 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고 사방으로 고에너지 입자, 고에너지 빛들을 발산하게 될 거예요. 또 동시에 블랙홀은 아주 작은 사이즈로 뭔가 붕괴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자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회전축을 따라서 아주 강력한 자기장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장을 따라서 또 강착 원반 주변에 떠돌고 있던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과 같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가속이 되고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빠르게 뭔가 에너지가 분출되는 제트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 블랙홀이 중심부에서 토해내는 에너지 제트들이 그 은하가 품고 있던 신선한 가스 물질들을 막 사방으로 불어내게 되겠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쟁반 위에다가 밀가루를 한 포대 부어놓고 빵과 쿠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밀가루가 많이 쌓여 있으면 제가 한참 쿠키를 만들어도 계속 쿠키를 쉬지 않고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밀가루 가루 때문에 코가 간지러서 애취하고 재채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순식간에 여기 쌓여있던 밀가루들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젠 쟁반 위에 남아있는 재료가 확 사라진 거니까 제가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쿠키의 양도 엄청 줄어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하 중심에서 계속 블랙홀의 에너지 제트를 토해내면서 그 은하가 품고 있던 가스 물질을 다 날려보내다 보니까 은하는 더 빠르게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은하의 진화를 연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하는 어떻게 죽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별 같은 경우에는 진화가 끝나서 수명이 다 끝나면 빵 터지면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러면 은하가 진화를 한다면 똑같이 은하도 수명이 있을 것이고 은하가 수명에 다 차서 죽게 되면 별처럼 터지냐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개개의 별들은 수명이 끝나면 터지지만 은하 전체가 터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폭발이라고 하는 현상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 중심에 이 퀘이사 같은 아주 활동적인 블랙홀이 사방으로 에너지를 토해내면서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사방으로 뭔가를 발산하고 있으니까 그걸 폭발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은하도 폭발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은하 분야에서 이 블랙홀이 은하의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점점 더 많은 별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천문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퀘이사에 따른 변화다라고 해서 퀘이사 모드,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활동성 은하핵 AGN에 의한 피드백이다라고 해서 AGN 피드백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관측 말고도 요즘엔 슈퍼컴퓨터로 아주 디테일하게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들도 우리가 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빅뱅 초기부터 물질이 모여들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 속에 또 별들이 형성되고 하는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그런 최근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이 퀘이사들의 활동 기작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중간중간 우주 거대 구조에 매듭이 연결된, 거기 이제 은하가 있는 거죠. 그 은하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 양갈래로 사방으로 아주 길게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는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되게 흥미로운 관측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보통 이 퀘이사가 아무리 활동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은하 스케일을 조금 벗어나는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커봤자 뭐 한 수천 수만 광년 정도에서 이 퀘이사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에너지 Z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통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은하들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가 있죠. 그 우주 거대 구조에서 은하들이 일렬로 쭉 나열된 전체 필라멘트 스케일에 맞먹을 정도로, 대충 우리 은하 같은 평범한 은하 한 120개가 모여있는 정도의 아주 기다란 스케일까지 이 블랙홀의 활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최근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주에 살고 있는 퀘이사, 활동성 은하핵, 이런 블랙홀의 활동이 단순히 그 블랙홀에 살고 있는 은하 주변의 지역적인 환경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은하 100여 개가 연결된 거대 구조 스케일에서까지, 아주 거대한 스케일에서까지 뭔가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퀘이사는 아주 위험하죠. 퀘이사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퀘이사로부터 일단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당장 퀘이사로 인해서 어떤 대멸종을 맞이하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굉장히 가까운, 천문학적으로 코앞에 해당하는 수백, 수천 광년 정도 거리에 어떤 퀘이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퀘이사에서는 거의 빛의 속도로 가깝게 가속된 다양한 고에너지 입자가 이제 지구로 날아올 거고, 그러면 그 입자들이 그대로 우리 지구에 쏟아지게 되겠죠. 우리 지구도 물론 고유의 자기장을 두르고 있어서, 예를 들면 태양이 방출하는 다양한 우주 방사선, 태양풍 입자들로부터 우리 지상 생명체들을 보호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태양 정도가 아니라 태양의 거의 수백만 배, 수억 배까지 무거운 블랙홀이 토해내고 있는 그런 광속으로 날아오는 입자들을 그대로 맞게 된다면 아마 버티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 대기권의 한 20km, 30km쯤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만약에 이런 고에너지 입자에게 노출된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지구의 오존층은 거의 한 80~90%가 다 그냥 구멍이 뚫려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오존층 덕분에 날아오고 있지 않던 태양빛도 지구로 스며들어 올 거고, 또 당연히 블랙홀이 내보내고 있는 고에너지 입자들도 지구로 날아올 거고, 그럼 지상 생명체들은 마치 우리가 그 자외선 소독기에다가 그릇 넣어놓으면 거기 묻어있는 병균이 다 말끔히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던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가 살균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우리 지구는 이제 아무것도, 뭐 바다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돌멩이 행성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 이건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은하 주변의 그 지도,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동그랗게 채우고 있는 암흑물질이나 가스물질, 헤일로, 이런 다양한 구조를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서 조금 흥미로운 구조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말고 훨씬 고에너지에 해당하는 감마선 빛을 관측하는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페르미를 가지고 우리 은하 일대를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원반에 대해서 딱 정중앙으로부터 수직하게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굉장히 뜨거운 고에너지 입자가 동그랗게 불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전파 거품, 감마선 거품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페르미로 발견한 거품이다라고 해서 페르미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페르미 버블이 아마도 수억 년 전까지는 우리 은하에서 나름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의 어떤 에너지 제트의 흔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설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재밌는 게 지금 우리 은하는 활동을 안 해요. 에너지 제트를 안 내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페르미 버블이라고 하는 원반 위아래로 뻗어있는 가스 구름, 전파 구름을 보면 옛날에는 무언가가 은하 중심에서 막 위아래로 에너지를 토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 은하가 퀘이사
퀘이사였어야만 설명이 가능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 대안 가설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 은하도 한 100억 살쯤 됐는데 갓 태어났을 때 아직 한창 폭발적으로 어린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던 별 버전의 베이비 부머 시대를 겪었거든요. 이제 그때 너무나 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태어나고 그럼 또 동시에 태어났던 동갑내기 별들은 다 엇비슷할 때 죽었겠죠. 그러면 그 엇비슷한 시기의 별들 전체가 다 한 차례 초신성 폭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때 벌어졌던 별의 폭발의 잔해가 위아래로 은하 원반 멀리까지 분출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관측되는 페르미 버블이라고 하는 이 전파 거품의 구조가 오래전 우리 은하 중심의 활동적인 과거를 이야기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블랙홀 없이 그냥 은하 중심에 바글바글 태어났던 베이비 부머 시대 별들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 일단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는 지금 25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서로 한 초속 110km 정도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한 60억 년 안에 두 은하가 하나로 충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오랫동안 유추를 해온 거죠. 당연히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둘 다 엇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굉장히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두 은하가 부딪히고 충돌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은하가 품고 있던 블랙홀들도 서로에게서 물질을 다 빼앗아 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둘 다 지금은 조금 잠잠한 편인 블랙홀을 품고 있지만 다시 두 블랙홀 모두 잠에서 깨어나는, 결국에 다시 한번 뭔가 퀘이사 모드가 작동하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이 안드로메다랑 우리 은하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오랫동안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은하의 충돌을 연구합니다만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충돌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들 다들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두 은하가 충돌할 것이냐 충돌하지 않고 스쳐 지나갈 것이냐, 이 둘의 궤적을 결정하는 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두 멤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근데 참 난감하게도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을 재는 게 여전히 좀 오차가 큽니다. 어떨 때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보다 더 무겁다고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 은하가 사실은 더 무거웠다라고 바뀔 때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랑 둘 중에 누가 더 형님인지 이게 좀 확실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확실치 않다 보니까 질량이 얼마로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두 은하가 부딪힐지 안 부딪힐지 운명도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두 은하의 질량, 그리고 두 은하 사이에 또 조그만한 은하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꼬꼬마 위성 은하들끼리의 상호작용, 이런 걸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니까 원래는 100% 충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로운 결과에 따르면 한 50% 확률로 충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충돌하더라도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60억 년 안에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80억 년은 기다려야 충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놀랍게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 여부 역시 아직은 약간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퀘이사라고 하는 건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은하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짧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퀘이사는 가스 물질을 많이 품고 있던 은하가 빠르게 자신의 가스 물질을 소진하면서 스스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은하들의 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 퀘이사의 활동은 그 퀘이사를 품고 있는 은하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은하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퀘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은하 주변에 꼬꼬마 은하들이 또 주변에 살고 있겠죠. 그러면 이 퀘이사의 에너지 제트가 휩쓸고 지나가는 방향에 놓여있는 꼬마 은하들과 그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꼬마 은하들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 제트를 직방으로 맞고 있는 그 방향에 살고 있는 꼬마 은하들이 현저하게 별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퀘이사의 활동이라는 건 우주 전체가 앞으로 얼마나 별을 더 잘 만들지 별을 못 만들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노화의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하게도 퀘이사는 비교적 먼 우주에서만 쉽게 관측이 됩니다. 정작 가까운 우주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퀘이사를 발견하면 이건 높은 확률로 먼 우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퀘이사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퀘이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 이런 걸 지도를 쫙 그리게 되면 빅뱅 직후부터 지금까지
당시 비교적 우주 초기, 한 초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초창기의 역사를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장점이 퀘이사는 멀리서만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밝은 천체잖아요. 멀리 있어도 또 쉽게 볼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죠. 우주가 빵 살일 때부터 한 5, 60억 살 정도 됐을 때까지, 딱 중년 정도의 나이를 살아왔을 때까지의 우주의 첫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세월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빅뱅 이론이 등장을 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천문학자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빅뱅 이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천문학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안 이론으로 어떤 게 등장을 했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엄연히 관측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고 주변의 은하들이 멀리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빅뱅 이론을 주장했던 르메트르나 주변 다른 천문학자들은 그 팽창하는 우주를 거꾸로 되돌렸을 때 과거에는 더 좁은 스케일로 우주가 높은 밀도와 높은 온도로 들끓었을 것이고 그 뜨거웠던 초기 우주가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반대로 일부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가 무한에 가까운 높은 온도와 높은 밀도로 들끓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건 믿기 어렵더라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안 가설을 제시하냐면 오케이, 우주가 팽창은 하고 있지만 팽창한다고 해서 우주의 밀도가 조금씩 휑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해서 빈 공간이 추가가 되면 그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또 생성되면서 우주의 밀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우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청 높은 온도와 엄청 높은 밀도였던 적이 없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같은 낮은 밀도로 우주 속에 물질이 채워져 있었을 뿐, 그리고 밀도가 유지되면서 우주 공간이 그냥 꾸준히 성장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빅뱅 이론에 맞서기 위해서 등장했던 이 대안 가설을 우주의 밀도가 항상 정지한 것처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의 우주 모델이었다라고 해서 정상 상태 우주론. 정상 상태라는 건 비정상, 정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태틱 유니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상 상태 우주론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가설이다라는 걸 입증해 준 게 퀘이사예요. 왜냐면 정상 상태 우주론이 맞다면 우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밀도도 똑같았고 우주를 채우고 있는 구성 물질도 비슷했겠죠. 근데 퀘이사는 어떻죠? 먼 과거 우주에만 관측이 돼요. 그리고 최근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우주에서는 퀘이사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과거의 우주의 모습과 지금의 우주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정상 상태 우주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쭉 같은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주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빅뱅 이론을 거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